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조선의 전기 그리고 후기의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이 조선이 굉장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 세력과 접촉을 하게 되고 우리 조선에 크나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우리 88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88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이에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특정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접근하다 부분입니다.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이 되었대요. 자, 이때 당시 18세기 후반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대. 자,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고 철강, 중화학공업들이 발달을 하니까, 자,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 나아가서 국내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시장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 그래서 19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더욱 고조된 민족주의는 점차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는 게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상품 시장이 필요했고요. 각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주의가 자신의 민족만을 중요시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였대. 그래서 대외 팽창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서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수한 인종만이 생존한다는 사회 진화론을 명분으로 삼았어요. 명분으로. 그래서 인종적 우월감 등을 바탕으로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등이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담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는 각 국가들이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제국주의가 그러한 형태들이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은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보면은 적자 생존은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라는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진화론을 명분으로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개양이에요. 자, 이 서구열강들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자, 이 청나라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에 대무역항을 광저우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영국은 아편을 청에 밀수출을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무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 정부가 이런 아편을 단속하자 영국은 이러한 것을 빌미로 제1차 아편 전쟁을 열게 되었고요.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난징 조약. 그래서 이런 난징 조약으로 중국은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게 돼요.
이런 조약은 청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청의 무역 개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영국은 에르오 사건이라는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와 함께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차례대로 맺게 됩니다. 이러한 조약들을 통해서 청나라는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일본은 네덜란드 청나라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청과 일본이 다 강제로 서양 열강에게 항구를 개항하고 무역을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어떠했느냐? 자, 조선은 18세기 이후에 한반도 해안에 이양선이 출몰을 하게 돼요. 이양선. 자,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입니다.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예요. 자, 이양선이란 건 무엇이냐? 이는 달을 이자에 양은 모양할 때 양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있었던 함선들과 다르게 생긴 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해안지대에 못 봤던 모양의 배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굉장히 무섭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양선들이 출몰하기 시작했고요. 19세기에 들어서는 서양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청과 일본의 개항 소식이 전해지고 특히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자, 이 조선이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쩌나 저쩌나 동아시아에서의 정말 강대국임은 틀림이 없었죠. 자, 근데 그랬던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 조선에.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하고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때는 이런 게 당시의 국제적 정세 그리고 국내적 정세예요. 국제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강제적 개항을 하고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에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더불어서 조선의 해안가에서도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는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됩니다. 마지막 문단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생각을 키우자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접근에서는 난징 조약, 아까 청나라가 영국과의 전쟁을 패배하면서 맺었던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난징 조약이 있었고요. 자, 자료 2번은 제2차 아편전쟁의 소식을 접한 조선인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줄만 봐도 한성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진 공포와 경악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봐도 양이가 이미 황송에 가득 찼으므로 혹시 그 기세로 동쪽, 즉 조선이죠.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 조선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사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보더라도 조선에선 당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부분입니다.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다 부분이에요. 자, 통치체제의 재정비. 자, 우리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닙니다.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왕위에 올랐던 고종이요,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 철종의 뒤를 이었던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때 당시의 지배자로는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종이 즉위했을 때 당시에 어떠했느냐? 대내적으로는 세도정치와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이었어요. 1862년.
임술농민분기가 글씨 임술농민분기가 1862년이었어. 자, 근데 이 임술농민분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어요.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임술농민분기가 일어났는데, 그 임술농민분기가 일어나고 나서 1년 뒤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농민의 분기가 계속되고 혼란이 극심해 있던 상태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대외적으로는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어. 계속 지방에서 이양설이 출몰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떠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었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 세력들을 밀쳐낸 거죠.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몰아냈다. 그래서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는 일단은 가장 뿌리 깊게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세도 가문 세력을 축출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도 가문 세력들이 권력 기구로서 비변사를 이제 쥐어잡고 있었는데, 이 비변사를 축소를 하면서 사실상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의 중앙 권력 핵심 기구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배웠는데, 이 비변사가 흥선대원군 때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정치 첫 번째로는 세도 가문 세력을 몰아냈고, 두 번째로는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권, 군사권을 각각 나눈 거예요. 의정부가 행정권, 삼군부가 군사권을 나누어 맡았겠죠. 자, 그래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를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개혁 정치가 되겠어요. 자,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정치적인 개혁을 꾀하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을 편찬을 하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처한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한 거죠. 자, 또한 해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이양선에 대비하고자 수군을 강화하고 신무기 제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으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을 하였어요. 자, 사실 이 정책은 굉장히 비판받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 중에서 비판받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복궁을 중전을 하는데, 자, 임진왜란 이후에 불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왜 복구를 안 했겠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불탄 경복궁을 그대로 두고 중건하지 않았는데, 자, 이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서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이거를 중건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롭게 통행세를 부과를 하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새로 주조를 해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새로 주조를 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원납전과 당백전 둘 다 전으로 끝나지만 이 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면은 당백전이에요. 원납전은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인데, 이 원납전의 이름이 원에서 납부한다 라고 해서 원납전인데, 당시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고요.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이 원납전은 일종의 기부금, 걷어가는 돈이었어요. 걷어가는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복궁을 준공하면서 좀 경제적인 정책으로는 좀 실패를 겪었어요. 거기다 끝나지 않고, 자, 궁궐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들들 볶았어. 그리고 부족한 목재를 채우기 위해서 양반의 묘지림까지 배웠어요. 자, 이 조선시대는 성리학, 유교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묘지림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가면서 경복궁을 중건하려 했단 말이야. 그럼 당시에 양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후에 이런 양반의 묘지림 벌목은 흥선대원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언제 발목을 잡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경복궁의 중건은 양반과 백성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를 해요. 이런 거를 서원철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철폐. 서원철폐를 시도하게 돼요. 자, 우리가 그 전에도 서원철폐를 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자, 이 영조는 살림을 부정을 했어요. 잘 안 보이나? 자, 영조는 살림을 부정을 했는데, 이 살림을 부정하면서 서원도 같이 축소를 하죠. 서원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란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흥선대원군도 서원을 철폐했어. 왜 철폐를 했냐? 당시에 서원은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지방 양반의 세력 기반이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 서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서원을 철폐를 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굉장히 잘한 정책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원 철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았지만, 자, 이 서원 철폐는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이 서원들을 철폐를 하면은 지방 양반 세력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 서원 철폐로 인해서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양반의 묘지림, 그리고 묘지림의 나무를 베고 서원을 철폐하는 정책들은 훗날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권을 하고 난 후에 정치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했고, 그 외에도 뭐 경복궁을 중건한다거나 서원을 철폐한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에 대해 나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생 안정을 위한 수치체제 개편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했대. 자, 고종이 즉위를 했을 때 당시가 임술농민 봉기 직후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정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정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양전사업을 실시해요. 이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토에 얼마나 토지가 있고 그 토지는 누구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대상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군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를 해요. 호포제. 자, 호포제는 뭐냐면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징수를 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했어요. 자, 영조 때 실시했던 균역법은 단지 이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포를 좀 줄였는데, 이 호포제 같은 경우에는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거둔 거야. 그래서 이 호포제와 균역법은 상당히 다르죠. 호포제는 세금을 거두는 대상을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민에게만 거두는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징수했다.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은 호포제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군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실시한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해요. 자, 이 환곡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구휼 제도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줬지만 조선 후기 때는 그게 변질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일부러 억지로 빌려주고 이제 세금처럼 이자를 걷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던 환곡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창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창제도는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대여해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각 면에서 인구가 많은 리에 지역민 스스로 사창을 설치하고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 그러한 사업을 양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창제를 실시를 하면서 관리의 부정이 줄고 농민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 부분에 대해서는 흥선대원군은 토지대장, 양전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토지대장의 누락된 땅을 찾아 세금을 거두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호포제를 시행을 하면서 양반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환곡의 폐단을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국가기가 확립, 이거는 경복궁 중건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민생안정, 이거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여를 하였으나 전제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대. 자, 이때 당시에 보면은 다른 국가에서는 좀 더 백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 제도로 개선을 하지만 저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제왕권을 아직도 계속 강화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아직 떨쳐내지 못했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된 배경, 집권하였을 때 당시의 대외적, 대내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로 마지막 살펴보고 교과서 진도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호포제의 실시.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이 군역제도의 모순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대표적인 예시, 백골 징포, 황구청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양반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했다. 양반도 포를 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포제는 양반까지도 세금을 내게 했다. 그리고 백골징포, 황구청점의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아예 군역제도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2번 서원철폐와 관련된 자료예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했대. 자, 그래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은 도둑의 소굴이래. 자, 이것만 보더라도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유교의 나라이지만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 서원을 철폐하면서 양반들의 불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자료 3번은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백성의 노역에 대한 절차를 윤언하는데 선비와 서민층은 납부한 자의 돈을 납부한 자에게 상을 주기로 했대. 그래서 원납전이 20만 냥이 되었대. 그래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에서 내진 않았다. 원망하면서 낸 돈이라고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원납전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둡시다. 원납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